이렇게 이 많은 증권사들이 2월 6일에 가장 눈여겨보면서 목표 주가를 상행한 기업이 어딘가? 기관의 눈이 지금 어디를 쳐다보고 있는가? 네이버와 SM을 쳐다보고 있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컨텐츠 기관의 눈입니다. 예전부터 이런 영상을 만들어서 제가 올리고 싶었어요. 예전부터 이런 걸 하고 싶었었는데 최근에 열심히 한번 유튜브를 해볼까, 열심히 하다가 한번 쓰러져 볼까, 이렇게 마음을 먹어 본 김에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들 기관에서 나오는 이제 리포트 아시죠? 뭐 무슨 증권, 무슨 투자 뭐 이런 데서 하루에 뭐 거의 한 200건 넘게 리포트들이 나옵니다. 뭐 리포트들이 나오는 주제는 뭐 해외, 뭐 산업, 경제 등등등등등, 뭐 전기 리포트도 나오고, 뭐 전략, 채권, 뭐 디지털 계량 자산, 뭐 비상장 기업, 뭐 여러 가지 등등의 뭐 그런 주제들로 진짜 하루에 200건 이상의 리포트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저는 그렇게 많이 쏟아져 나오는 이 리포트, 이 기관의 리포트, 이 리포트들 중에서 저는 이제 주목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 상향이 되는 것. 상향이 된 리포트들만 따로 정리를 해서 저는 봅니다. 이게 이제 뭐 어디서 상향된 리포트를 아주 깔끔하게 정리해서 저한테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노가다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습관처럼 옛날부터 하고 있는데, 이제 이 상향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어떠한 대상, 그러니까 그게 이 대상이 기업일 수도 있고, 뭐 아니면은 산업일 수도 있겠죠. 기업이라면 뭐 EPS 같은 거, EPS가 이제 주당 순이익이거든요. 뭐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 기업의 뭐 어떤 뭐 투자 의견, 뭐 쉽게 말해서 이제까지 뭐 이 A 기업은 뭐 홀드였는데 이제부터는 이제 바이를 해도 된다, 사도 된다, 이렇게 뭐 투자 의견이 상향되는 거, 아니면은 이제까지는 바이 매수였지만 이제부터는 적극 매수해라, 이렇게 투자 의견이 상향되는 거. 그러니까 기업의 EPS가 상향이 되거나 아니면 투자 의견이 상향이 되거나, 뭐 요런 거를 좀, 이런 리포트들을 좀 제가 따로 정리를 해서 보는 편입니다. 그럼 만약에 산업일 경우에는, 그럼 그 산업의 투자 의견 같은 거, 이 산업 자체가 원래는 홀드였는데 바이로 바뀌거나, 바이였는데 적극 매수로 바뀌거나, 스트롱 매수 뭐 이런 식으로 바뀌거든요. 근데 그렇게 어떤 대상, 기업이든 산업이든지 간에 그 대상에 이 상향이 언급된 리포트들 중에서 저는 뭐를 보냐면, 목표 주가가 이 상향된 기업, 요 상향된 기업을 중심으로 정리를 해서 보는 저는 습관이 있습니다. 처음에 이거를 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 이제 증권사들, 기관들이, 제가 기본적 분석을 이 기관 투자자들,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들, 그 사람들은 그걸로 밥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자금력도 빵빵하고 돈도 많으니까 뭐 당연히 엄청나게 합리적으로 기본적 분석을 하겠죠. 그러니까 저 같은 이 보잘것없는 한 개인이 하는 것보다 이 애널리스트들이 기본적 분석을 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하다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증권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은 막 몇십 개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 리포트들, 내는 리포트들을 내가 다 볼 수 있다면, 그리고 그걸 다 본다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A 증권사가 뭐 네이버의 목표 주가를 올렸다. D 증권사도 네이버의 목표 주가를 올렸다. 뭐 그다음에 뭐 I 증권사도 네이버의 목표 주가를 올렸다. 이렇게 여러 종류의, 아니 여러 가지 여러 회사들이 있는데 많은 회사들이 네이버의 목표 주가를 올렸다는 말은 뭡니까? 그 많은 애널리스트들, 각각의 개인들이, 애널리스트들이 하나의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이용을 하면 내가 종목 선정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좀 괜찮은 어떤 그런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요런 생각을 예전에 한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 목표 주가가 상향된 기업을 중심으로 정리를 합니다. 물론 그렇게 정리를 제가 이렇게 하면, 그러면 이제 뭐 목표 주가를 상향한 종목들이 이렇게 몇 개 나오겠죠, 이렇게. 근데 얘들이 막 다 상승하진 않아요, 사실. 다 상승하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이거는 제가 하지 못하는 기관들만 할 수 있는 기본적 분석을 통한 판단이니까, 저는 여기에다가 제가 할 수 있는 거, 뭡니까? 그 기관들이 목표 주가를 상향을 했어. 그래서 좋다고 본단 말이에요. 그럼 저기에 저는 기본적 분석은 그 애널리스트들한테 맡겨놓고, 저는 여기에 플러스 제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차트를 봅니다. 그래서 얘들이 올라간다 하지만, 올라간다고 하는 게 오늘과 내일과 모레와 일주일 뒤와 한 달 뒤에 주가의 위치가 다르고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나는 차트로 뭐를 확인한다? 진입 시점을 확인한다. 그래서 애널리스트들의 어떤 그 목표 주가 상향, 기업에 대한 목표 주가 상향이라는 어떤 기본적 분석과 나의 차트 분석이 합쳐져서 진입 시점을 결정을 하면 수익이 발생할 확률이 높더라라고 저는 이제 결론을 내린 거죠. 실제로 그래요. 상당히 높은 승률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기관의, 제가 그래서 이제 제목을 기관의 눈이라고 제목을 붙였거든요. 기관들이 바라보는, 기관들의 눈이 집중하고 있는 그 기업에다가 차트상으로 어떤 매수의 기준, 요게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저는 매수를 고려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상당히 높은 승률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싶죠? 다음 장 보시면 압니다. 자, 기관의 눈. 오늘은 제가 일주일치를 한 방에 다 정리를 해가지고 가져왔어요. 원래는 매일매일 하거든요. 매일매일 장이 끝나면 하는데, 이거를 이제 일주일치를 제가 지금 다 가져온 건데, 일단 오늘 방송할 내용은 지난 이제 2월 둘째 주의 리포트들 중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목표 주가가 상승한 기업들의 리포트를 정리한 내용이고, 그 기업은 바로 네이버, SM, 한미약품입니다. 일단 무슨 말인지, 윤둥이가 무슨 헛소리를 하는지 들어가 봅시다. 자, 2023년 2월 6일 월요일이죠. 2023년 2월 10일까지 금요일이죠.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월, 화, 수, 목, 금요일까지, 좀 요걸 내려놔야 되겠네. 금요일까지 이제 나온 리포트들, 하루에 200건 이상 나오는 모든 리포트들 중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목표 주가를 상향시킨 리포트들, 그것만 가져온 겁니다. 물론 제가 2월 6일에 나오는 목표 주가가 상향된 모든 리포트 100%를 가져왔다라고 확신하지 못합니다. 제가 놓치는 리포트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제가 이 YG 리포트, 이 YG 리포트에서 목표 주가가 상향된, 제가 확인을 할 수 있는 리포트들을 다 정리한 거니까 100%는 아니더라도 아마
그 상향된 종목 중에 한 90% 정도는 제가 다 가져온다고 보시면 돼요. 뭐 이 정도만 가져와도 뭐 괜찮죠. 일단 화면을 보시면 2023년 2월 6일에 목표 주가가 상향되었다고 발표된 리포트는 총 제가 확인한 거는 22건입니다. 2월 7일에는 11건이고요. 2월 8일에는 25건이고 2월 9일에는 37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금요일에는 32건의 목표 주가 상승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몇 개 빼고는 제가 다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자, 이렇게 나왔는데, 일단 2월 6일 봅시다. 2월 6일에는 이 네이버의 목표 주가를 상향한다는 리포트를 낸 기관이 보시다시피 KB, 메리츠, 삼성, 신한, 유진, 미래에셋, 신영증권, 한화투자증권까지 요렇게 총 8개, 제가 8이라고 적어놨죠. 8개가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8개의 증권사가, 무려 8개의 증권사가 2월 6일에 네이버의 목표 주가를 한 방에 상향을 시켜버렸습니다. 이 많은 증권사들이, 이날 가장, 그러니까 이 많은 증권사들, 이렇게 많은 증권사들, 이 제일 많네? 이렇게 이 많은 증권사들이 2월 6일에 가장 눈여겨보면서 목표 주가를 상향한 기업이 어딘가? 기관의 눈이 지금 어디를 쳐다보고 있는가? 네이버와 SM을 쳐다보고 있었다. 그죠? 월요일에는 네이버를 8기관이, 그리고 SM을 4기관이 목표 주가를 상향을 했다는 거죠.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기업이. 그렇겠죠? 그리고 이 외에도 뭐 보시면은 이 종근당, 현대두산, 인프라코어, 근데 뭐 더존비주원, 삼성엔지니어링, 애경산업, 에코프로비엠, 인크로스, 휠라홀딩스까지 있는데,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아까도 살짝 언급했지만 이제 각 기관들, 이제 그러니까 이 각각의 이 증권사들은 각기 독립된 회사입니다. 물론 그들끼리 정보를 교환을 할 수도 있지만 엄밀히 다른 회사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다른 회사에 다니는 그 애널리스트들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오늘은 네이버야, 오늘은 SM이야 라고 외치는 거란 말이죠. 이게 의미가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한 겁니다. 대충 이해되시죠? 이렇게 해서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까지 모조리 정리를 한 결과 이번 주에 제가 볼 수 있는 상향 리포트들을 다 엑셀로 정리를 해가지고 여기에 수식을 때려 넣어가지고 정렬을 해본 결과 이번 주에 기관의 눈이 보고 있는 기업의 첫 번째는 네이버입니다. 무려 9번의 언급이, 그러니까 9개의 기관이 목표 주가를 상승했다 이 말입니다. 상승시켰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KB, 메리츠, 삼성, 신한, 유진, 미래에셋, 신영, 한화, 그 다음에 여기 키움증권까지 9개의 기관이 이번 주에 네이버의 목표 주가를 상향시켰다. 두 번째는 SM입니다. SM은 다올투자증권, 삼성증권, SK증권, 메리츠증권, 하이투자증권, DB금융투자가, 그리고 여기 이베스트투자증권까지 SM은 7개의 기관이 목표 주가를 상향시켰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 한미약품입니다. 한미약품은 어딨노? 여기 흥국증권, 유한타증권, 키움증권, 현대차증권, 하이투자증권, 교보증권, 미래에셋증권.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7개. 7개의 기관이 한미약품의 목표 주가를 상향을 시켰다. 네 번째는 CJ ENM, 다섯 번째는 카카오게임즈, 여섯 번째 풍산, 일곱 번째 넷마블, 그 다음에 쭉쭉 있죠. SK 아이테크놀로지, 그 다음에 한미반도체, 크래프톤, 하나금융지주, 휴젤, 솔루스, 종근당, 쭉쭉쭉쭉쭉쭉쭉. 그리고 요게 다가 아니죠. 더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하루에 한 개의 증권사만 언급이 된 종목들, 요런 종목들은 여기에 포함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왜 여기다 포함을 안 시켰냐면, 예를 들어서 하루에 한 번씩만 언급이 됐다면 5일 동안 한 번씩 다 언급이 됐다 하더라도 5번 언급된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상위권 안에 못 들어가니까.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귀찮기도 하고. 다음에 제가 시간이 좀 여유롭다면 상향 리포트로 상향 리포트가 나와서 목표 주가를 상향시킨 기업의 모든 일주일 동안 나왔던 모든 기업들을 제가 다 정리를 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복사하면 되는 거니까. 복사해가지고 뭐 엑셀 수식만 몇 개 집어넣으면 되니까. 할 수 있는데 뭐 나중에 시간적 여유가 좀 된다면 언급된 모든 기업들의 순위도 한번 매겨보겠습니다. 재밌겠죠? 자, 그러면 기관들이 왜 이 네이버 SM 한미약품을 이번 주에 언급을 했는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정말 간단하게 살펴볼 거예요. 시간이 없잖아요. 벌써 15분이 지났어요. 이거 준비한다고 힘들어 죽겠네. 여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네이버는 제가 KB증권을 가져왔습니다. KB증권은 목표가를 30만원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가격에서 34.2%의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물론 목표가가 이렇게 있으면 주가는 결코 여기에 도달되지 못합니다. 아니 도달이 될 때도 있지만 거의 뭐 그럴 경우는 없어. 도달이 되기 전에 꺾여서 내려가면 이제 목표가를 또 떨어뜨리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가면, 만약에 이렇게 간다면 목표가는 항상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부딪히지 않지 거의. 그래서 사실 30만원을 제시를 하면서 34.2%의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해석이 가능한 거지, 실질적으로 34%가 올라갈지는 그건 모른다. 뭐 물론 34%가 아니라 340%도 올라갈 수도 있으면 미래는 모르는 거니까. 여튼 근데 뭐 34%가 올라간다 이렇게 해석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그냥 그런 여력이 있다. 상승 여력이 있는 거다. 상승한다가 아니죠. 상승 여력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 내가 이제 저 종목들을 말하게 되면은 이제 조금 제가 조심스러워져야 되거든요. 왜냐면 저는 말을 똑바로 하는데 여러분들 중에 난청증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 저는 그런 거를 저 같은 성격이, 이런 싸가지 없는 성격이 그런 걸 책임지겠습니까? 꺼지라 그러지. 그러니까 여러분의 난청증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고, 일단 저는 상승 여력이 있다. 상승 여력이라는 말은 뭡니까? 상승한다는 말이 아니죠. 상승할 수 있는 힘이 있다. 힘이 있는데 힘이 빠질 수도 있다는 거지. 달리 해석하면 그죠. 여튼 그렇다. 목표가 30만원을 제시했다. KB증권이. 자, 인사이트 1 보면은 이제 왜 그러면 KB증권이 네이버를 목표가 30만원으로 올렸느냐. 죄송합니다. 자, 서치 GPT. 이게 요새 GPT가 그냥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뜨거운 화제입니다. 이게 이제 AI 기반 대화형 그러니까 저도 저도 문과생이다 보니까 이런 무슨 언어 코딩 이런 거 잘 모르는데, 하여튼 이 GPT가 약간 그런 뜻인 것 같더라고요. AI를 기반으로 한 대화 언어 이런 건데, 예를 들면 AI 챗봇 그런 건가 봐요. 근데 이제 네이버에서는 서치 GPT, 그러니까 지금 제가 며칠 전부터 계속 이제 장 끝나고 나서 이제 리뷰를 하면서 제가 계속 챗 GPT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예를 들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빙에서도 챗봇을 이렇게 출시를 했고, 그 다음에 바이두나 알리바바에서도 할 거고, 그 다음에 또 구글에서도 챗봇을 출시를 한다고 했죠. 그럼 이 챗봇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GPT가 이런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가 검색 엔진에 검색을 할 때, 예를 들면 내가 창원 사람인데 내가 부산을 가고 싶어. 그러니까 부산에 가면 어디서 잠을 잘까? 그럼 나는 이렇게 검색해. 네이버나 구글에 부산 숙소 이렇게 부산 띄우고 숙소 이렇게 검색을 하죠. 응? 그리고 부산에서 그럼 내가 숙소에서, 그럼 예를 들어서 그럼 내가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이제 자기로 했어. 그러면 내가 이제 가가지고 파라다이스에서 하룻밤 자고 다음날 아침에는 어디서 밥을 먹지? 그러면은 부산 띄우고 맛집 이렇게 검색을 했잖아요. 예전에 그렇게 했다고. 근데 이제
이제 챗 GPT, AI 챗봇이 들어오면, 이제 어떻게 검색이 되냐면, 아까 보니까 그 마이크로소프트 그 엣지에서도 그게 업데이트가 됐다고 돼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검색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검색을, 이제 부산에 여행을 갈 거예요. 그러면은, 부산 띄우고, 여행, 아니면 부산 띄우고, 숙소, 부산 띄우고, 맛집, 이렇게 검색을 했는데, 이젠 그렇게 검색 안 하고, 그냥, 내가 대화하듯이 글을 적는 겁니다. 어떻게 적느냐? 2월 24일에 부산으로 와이프와 부와 여행을 갈 예정이야. 숙소와 맛집을 검색해서 여행 일정을 짜줘 라고 이렇게 검색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챗봇이 그 말을 기가 막히게 알아듣고, 내가 어디에 몇 시에 몇 시 차를 타고 부산으로 가서 파라다이스에서는 언제 체크인을 하고, 거기서 짐을 풀고 여독을 풀고 몇 시간 있다가 나와서 어디에 식당을 가서 밥을 먹는데, 거기서는 어떤 반찬을 시켜야 되고, 그리고 거기서 나와가지고 어느 관광지를 돌아보면서 여기서 어떤 시간을 가지고 저녁에는 또 어디 가서 밥을 먹고, 아니면은 저녁에는 바닷가에 가가지고 산책을 하고 이래가지고 파라다이스 호텔로 다시 돌아오는, 첫째 날은 그렇게 하고 둘째 날은 또 나와가지고 이렇게 여행 일정을 다 짜줘 버린답니다. 그러니까 AI가, 그게 챗봇이에요. 그런 개념입니다. 예전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검색을 할 때 한계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검색을 하는데, 내가 허리가 부러져가지고 지금 이게 이 계단에서 뒤로 넘어져가지고, 그래서 땅에 쾅 찍었는데 지금 처음에 숨이 안 쉬어지고 이렇게 하더라. 그러면 이거는 무슨 증상인가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네이버나 구글이나 검색을 하게 되면요, 그러면은 다박상 아니면 근육경직 아니면은 골절 이런 식으로 그냥 간단하게 그런 식으로만 나오잖아요. 근데 이 챗봇 이제 AI 챗봇이 들어가 버리면은 어떻게 되냐면, 내가 일어났던 일을 상세하게, 내가 의사에게 말하듯이 상세하게 적으면 의사가 진단한 것 같이 정확한 진단이 나와버린다는 이겁니다. 이게 AI가 더 발전을 하게 되면 어마무시한 세상이 이제 되는 거죠. 실제로 이런 거예요. 야, 챗봇, 예를 들어서 제가 니체를 좋아합니다. 니체의 영원 회귀에 대해서 논문을 써줘 하면은 AI 챗봇이 논문을 써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그 어떤 논문과 다른 그런 논문을 써줄 수도 있다고요, 이 챗봇이. 이런 세상이 이제 올 것 같은데, 이런 세상에 오면 이거 어떻게 돼야 되는 거지? 지구 망하는 거 아닌가? 여하튼 간에 니체의 영혼 회귀에 대해서 논문을 써줘 그러면 이 챗봇이 써준다고요. 그게 이제 GPT인 것 같아요. 저도 문과생이고 잘 모르겠는데 여튼 그런 것 같아. 근데 네이버는 이제 그 한글 기반,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엣지나 아니면은 구글의 구글 엔진이나 이런 거는 기반이 영어 기반이잖아요. 영어 기반. 그러니까 한글 검색은 사실 네이버가 강점일 때도 많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는 구글로 검색을 하지만, 예를 들어서 좀 디테일하게 검색하는 건 네이버에서 검색할 수밖에 없단 말이야. 아무래도 우리는 한글을 쓰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번에 차를 바꿨는데, 차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은 구글에 검색하는 게 빠르겠습니까? 네이버 검색하는 게 빠르겠습니까? 네이버 검색하면 바로 뭐가 연결되지? 블로그, 동호회, 카페 바로 연결되죠? 그래서 내 차에
뭐 새로 바뀐 차의 어떤 기능이나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알려주죠. 구글은 그런 게 좀 약하잖아. 네이버에 비해서. 그래서 네이버가 한글 기반의 그 검색, 그러니까 이 자료들이 이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것보다 훨씬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인들한테는 네이버가 훨씬 더 강자지. 근데 이제 챗 GPT가 아까 설명드린 그런 거였는데, 서치 GPT는 뭐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그 구글에서 뭐 이제 챗봇, AI 챗봇을 이용해서 뭐 뭔가를 이제 내가 질문을 했다. 그러면은 어떤 공신력 있는 문서들, 요런 거에서 이제 배운 AI가 배우고 공부한 내용을 나에게 답변을 주는데, 네이버의 서치 GPT는 이 어떤 공신력 있는 문서뿐만이 아니라 누군가가 써놓았던 블로그, 그리고 누군가가 써놨던 카페글, 누군가가 써놓았던 여러 가지 그런 글이나 그림이나 이런 거를 전부 다 네이버에 있는 그 방대한 한글 자료들을 전부 다 분석을 해서 AI가 분석을 해가지고 나에게 대답을 해준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경쟁력이 있는 거지. 그리고 네이버는 그 문어발식 잡스러운 그 엄청나게 많은 서비스들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런 것들을 전부 다 AI 챗봇에, 그러니까 이 서치 GPT에 다 연동을 시키면은 어떻게 보면은 구글이나 아니면은 마이크로소프트보다도 더 경쟁력이 있는 챗봇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기대감이 있다라고 KB증권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GPT가 이제 잘 모르실까 봐, 저도 잘 모르지만 그래도 여러분들보다 제가 잘 할 수는 있으니까 그래서 한번 설명 한번 드려봤습니다. 자, 그리고 일본 쇼핑 검색 서비스를 이제 출시를 한다. 우리가 네이버 쇼핑이 지금 엄청나잖아요. 여러분들 사실 물건 살 때 네이버 쇼핑 일단은 검색 한번 해보잖아요. 그럼 네이버 쇼핑의 가격을 보고, 그 다음에 쿠팡도 비교를 해보고, 그죠? 네이버 쇼핑에 검색을 하면 여기에 옥션이나 G마켓이나 다, 인터파크나 다 연동되잖아요. 근데 일본 쇼핑 검색 서비스도 이제 출시를 한다. 그렇게 해서 신사업 진출 및 글로벌 커머스, 이게 이제 서치 GPT는 신사업 진출이고, 글로벌 커머스 사업 확장은 이제 일본 쇼핑 검색 서비스고, 이렇게 해서 외형 성장시킬 수 있다. 그리고 마케팅 효율화 등 수익성 중심의 경영을 통해 마진 방어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답니다. 이에 따라서 2023년과 2024년에 영업 추정치를 각각 1.4%, 이제 4.6% 상향 조정. 특히 2024년에는 4.6%의 영업 추정치가 영업이익이 4.6% 성장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올해보다 내년이 더 좋을 것이다. 라고 KB증권에서는 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4분기 연결 기준은 뭐냐면 네이버의 자회사들 다 이제 합쳐가지고 연결 기준 매출액은 2조 2717억 원인데, 요거는 전년 동기 대비 17.8% 상승을 한 수치고, 그 다음에 전분기 대비도 10.4% 상승한 매출이다. 아시겠죠? 영업이익은 3,365억이 나왔는데 4분기예요. 근데 이게 전년도 동기 대비 4.2% 떨어졌지만 전분기 대비는 1.9% 올랐다.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14.8%를 기록했는데, 이거는 컨센서스에 부합한다. 영업이익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수치다. 그러니까는 모든 기관들이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는 좀 떨어질 거야. 하지만 전분기 대비는 이 정도 오를 거야. 그래서 영업이익이 한 3,461억 원 정도 나올 거야 했는데, 거기에 거의 부합하는 3,365억이 나왔잖아요. 주식시장에서는 뭐가 제일 무서운 거냐면, 내가 예상을 했는데 그 예상을 벗어나면 그게 가장 무서운 사건입니다. 주식에서는. 그러니까 연준에서 25bp를 상승을 시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예상과 다르게 자이언트 스텝을 했어. 75bp를 올렸어. 그러면은 막 주가가 급락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예상을 했는데 예상한 대로 25bp를 예를 들어서 연준에서 올렸다면,
그러면은 시장은 어차피 예상한 대로 가는구나 해가지고 이렇게 악재라고 보지 않아요. 물론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난 건 아니기 때문에 호재라고 보지도 않지만, 그래서 부합했다, 컨센서스가. 그래서 영업이익도 우리가 생각한 거랑 비슷하게 나와줬고, 그리고 서치 GPT나 일본 쇼핑 검색 서비스 출시 등으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사업이 더 확장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마케팅 효율화. 마케팅 효율화 말이 좋은데, 마케팅은 효율화 한다는 말은 뭡니까? 여기서 돈 줄인다는 얘기지. 효율을 중요시한다는 말은 뭡니까? 돈을 깎겠다는 얘기예요. 구조조정을 하든 뭐를 하든 하겠지. 그래서 수익률을 높이겠지. 이게 말은 참 아름다운 말인데, 직원 자른다는 말입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뭡니까? 마진 방어에 주력할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튼 근데 회사에서 구조조정을 하는 거는,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영업이익이 늘어나니까. 그리고 요새는 이제 기업이 사람이 많이 필요 없는 시대가 됐으니까. 여튼 그래서 KB증권은 네이버를 이런 식으로 좋게 보기 때문에, 통찰하기 때문에 목표가 30만을 제시하면서 34.2%의 상승 여력이 있다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차트도 한번 봐야죠. 차트 기가 막히다, 그죠? 보시면, 자, 이거 일봉입니다. 일봉, 요때가 2019년 7월이에요. 2019년 7월, 여기 2019년 7월인데, 2019년 7월부터 2020년 4월, 이 두 저점을 제가 연결해가지고 쭉 그었습니다. 이렇게. 쭉 그었어요. 자, 그리고 그거와 평행한 선을 이렇게 그어보니, 야, 기가 막히다. 이게, 이거를 제가 만든 것도 아닌데, 요 두 포인트만 가지고 직선을 그어놓고 평행한 선을 그어보니, 기가 막히게 여기 상단에서 지금 저항을 받고 떨어졌죠. 네이버는 채널의 흐름을 좀 잘 타는 종목인 것 같죠? 기가 막히게 여기서도 반등이 나왔지만 이탈하고 나서 다시 여기에서 저항이 나오고 떨어지죠. 그죠? 네이버라는 종목 자체가 이렇게 채널을 그어보면 희한하잖아요. 중단에서 딱딱, 저항 나오고, 반등 나오고, 희한하잖아. 네이버, 다시 말씀드리지만 네이버가, 제가 이 작도를 하면서 보니까, 야, 이 채널을 참 잘 따르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하락을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여기서부터 이 고점에서 바로 직전 저점까지, 직후 고점까지 이렇게 선을 긋고, 그거와 똑같은 평행한 선을 그어보니 역시나 기가 막히게 여기서 지지를 받는 모습을 보이는데, 여기도 보면 약간 페일링이지만 여기서 왜냐면 요 중단선에 도착하기 전에 여기 하단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을 한 거겠죠. 하지만 요 자리에서 보시면 요렇게 저항 돌파, 그죠? 그래서 이 중단선도 뭔가 의미가 좀 있게 이 포인트에서 좀 의미가 있게 다가왔고, 이 포인트에서도 의미가 있고 이 포인트에서도 의미가 있다. 그러면은 이 하락 채널도 의미가 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는 요 저점에서 저점으로 연결을 이렇게 시켜서 노란색을 긋고, 거기와 평행한 거를 저는 약간 이렇게 보수적으로 좀 그어봤어요. 왜 보수적으로 그었냐면, 이게 지금 확대가 안 되는데, 여기서 보시면 반등이 나오죠. 여기서도 반등이 나오고, 여기는 저항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짧고 이 작은 파동 내에서도 중단선에서의 지지와 저항을 또 지지를 보고 일단 이렇게 꺼놓고, 이제 이 채널이 맞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채널의 하단이고, 예를 들어서 요게 채널의 중단일 수도 있습니다. 요게 채널의 중단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다면 채널의 상단은 한 요쯤 되겠지, 이렇게. 좀 더 높은 포인트겠네. 너무 높나? 한 요 정도. 채널의 상단이 요 정도 되겠지.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럼 얘가 요까지도 상승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자, 이 네이버라는 종목은 채널을 잘 타는 종목이다.
채널을 잘 타고 채널을 끄면 항상 기가 막히게 좀 잘 들어맞는 경향이 있었다. 과거에.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앞으로 여튼 과거에. 근데 지금 이 2019년부터 시작한 이 어마어마한 상승 채널이 요때 끝났다는 거예요. 2022년 작년 여름쯤에 요 채널이 이탈되면서 상승 추세는 끝났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하락 추세로 보는데, 이거를 다시 채널을 끄어 보니까 채널 하단을 맞고 돌아 나가는 모습이 나온다. 그래서 내가 요렇게 채널을 끄어 보니까 지금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일단은 여기는 트랩으로 다시 돌았다고 가정하고 요거를 돌파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뭘 얘기하고 싶느냐, 요 포인트에서는 들어갈 만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여기서 자, 이 자리에서 요 자리에서는 매수를 할 만하다. 왜냐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요렇게 만약에 떨어졌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기 채널 상단이 이제까지는 저항점이었는데 돌파를 했으니까 여기서 지지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 위에서 매수를 했다면, 그러면 어디가 손절 라인입니까? 요 상단 라인이 손절 라인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샀어, 내가. 자, 좋아. 요 샀어요, 여기서. 샀는데 얘가 올라가다가 요렇게 또 요렇게 올라가다가 이게 이탈이 돼. 그러면은 여기서 자르는 겁니다. 여기 자르면은 많이 먹었죠, 그죠? 요만큼 먹었지. 여기 사서 요만큼 올랐으니까 이만큼 엄청나게 먹었네, 그죠? 요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요 자리는 지금 사실 요 자리보다 만약에 한번 꺾여서 여기서 반등을 한다면 저는 요런 자리가 좀 괜찮을 것 같은데, 네이버를 만약에 산다면 일단 기관들은 좋다고 하니까. 근데 만약에 이게 이탈이 된다, 만약에 이탈이 안 되면은 끌고 가다가 여기 이탈됐을 때 그때 자르면 되는데, 만약에 이게 여기서 내일 모레 이탈이 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탈이 된다고 가정하면, 그러면 이탈이 돼서 요 밑에까지 떨어질 수 있잖아요. 여기서 만약에 반등이 나오면 난 여기서 또 사겠다. 그죠? 저는 중단에서는 웬만하면 거래를 잘 안 합니다. 중단은 이렇게 반등했다가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파동이 이 형식이잖아요. 아니면 상승엔 파동 이 형식이고 하락엔 파동 이 형식이잖아. 중단은 항상 어디에 걸친다? 중단은 항상 이렇게 걸치거든. 이렇게 걸치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중단선이 있으면 항상 하락을 요렇게 해, 요렇게. 하락엔 파동이잖아요, 하락엔 파동. 그죠? 그리고 채널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으면 상승할 때도 꼭 요렇게 상승을 한단 말이에요. 저항을 받죠. 중단에서는 이렇게 요렇게 올라가다가 저항 맞고, 그러니까 어디로 봐야 돼? 요런 거 떨어져서 아니지. 상승해서 지지받고 요렇게 가면 이게 좋은 중단에서의 좋은 모습인데, 예를 들어서 이게 중단이라 칩시다. 이게 중단인데 요렇게 해서 이게 반등해서 안 올라가고 요렇게 해서 이게 떨어져 버리면 이건 나쁜 결과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웬만하면 중단에서는 안 할 것 같고, 여기서 만약에 산다면은 요 라인이 이탈되기 전까지는 들고 있을 것 같고, 여기가 만약에 이렇게 내려오면 여기서 반등을 하게 되면 요런 자리에서는 한번 노려볼 만하고. 그죠? 그래서 네이버는 그 정도로 간단하게 좀 살펴볼 수가 있다. 물론 이건 제가 뭐 어떤 다른 뭐 보조지표나 이런 거 아무것도 안 본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고, 특히 지금 뭐 제가 뭐 잠시만 얘기를 드리면, 여기가 이제 매물대일 수도 있어요. 그죠? 매물대가 여기 좀 있으니까 여기가 그래서 여기가 저항을 맞고 잠시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매물대 차트를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 어디에 매물대가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는지 거래량을 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어디서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도 한번 계산을 해봐야 되고, 만약에 산다면 그렇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하시되, 일단 작도상으로는 그렇다. 작도상으로는 뭐 요런 자리나 요런 자리가 괜찮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증권사들 말대로 막 이렇게 올라갔으면 좋겠네, 이렇게. 지금 23만원인데 막 28만원까지 막. 근데 아까는 얼마까지? 30만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 그랬잖아요. 30만원까지.
제 생각에 30만 원까지 올라간다고 말한 거는 아마 이 채널의 상단을 얘기한 게 아니었을까. 여기까지 요렇게 올라가면 이게 30만 원이지, 여기가. 그죠? 28만 원이고, 31만 원이니까. 30만 원. 요까지 올라갈 수 있다. 요까지 올라간다는 말은 요 정도까지는 올라간다는 얘기. 요거 매물 다 소화하고 올라갈 수 있다. KB증권이 이렇게 판단한 거죠. 여튼 그렇다는 겁니다. 넘어갑시다. 야, 벌써 40분인데. 이 영상을 좀 자를까? 한 방에 올릴까? 여튼, 자, 다음 SM입니다. 빨리빨리 설명하고 넘어갑시다. SM은 제가 삼성증권을 들고 왔습니다. 목표가 12만 4천원을 제시하면서 36.3%의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해석이 가능하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SM 3.0 시대로의 도약을 선언하고 4대 핵심 성장 전략을 공개했다. 이수만 우리 그 창업, 그 SM 창업 이제 주께서 이제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이게 그 행동주의 펀드한테 이제 그 경영권을 뺏기기 직전에 그 방시혁한테 넘기면 이수만이 이제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서 뭐 하여튼 뭐 방시혁이랑 뭔가가 뭐 딜이 있었겠죠. 12만 원을 산다고 하던데. 여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삼성증권은 그걸 얘기한 게 아니라 SM에서 이제 3.0 시대로의 도약을 선언하고 4대 핵심 성장 전략을 공개를 했다 보니까, 그러니까 뭔가 SM 3.0 시대로 도약을 선언한다고 했으니까 우리 SM은 어마어마하게 바뀔 거야. 이전과는 다르게 바뀔 거야. 그리고 그 바뀌는데 4대 핵심 성장 전략이 있어. 이렇게 발표를 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 IP 전략, 멀티 제작 센터 레이블 체계를 도입 목표로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온라인 파트너스가 이게 행동주의 펀드인데, 자, 온라인 파트너스의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수용하는 등 구조적인 변화가 가시화되면서 2023년 체질 변화를 통한 수익 호전 전망이다. 사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좋다니까 그냥 들고 온 겁니다. 사실 이제 엔터테인먼트의 어떤 그 경영 방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게 없어갖고 사실 뭐 공부하면 알 수는 있겠는데 뭐 굳이 공부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대충 좋다면 좋다는 대로 알아들으면 되지. 그죠? 여튼, 그래서 이제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수용을 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온라인 파트너스라는 이 행동주의 펀드가 이 SM의 대주주예요. 대주주인데, 이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수용해라.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내놔라. 지배구조 개선 방안이 뭡니까? 이수만이 나왔나? 이수만이 지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수만이 니 때문에 SM이 지금 계속 안 좋지 않느냐, 회사가. 이수만이 당신 나와. 우리는, 이거 온라인 파트너스 같은 이런 어떤 펀드들은, 이게 뭐 그게 해치 펀드든 행동주의 펀드든 무슨 펀드든 간에 이 펀드들은 돈 버는 게 목적인 거예요. 뭐 SM의 뭐 가치, SM의 뭐 예술적 역량 이런 거보다 그냥 돈을 벌기 위해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펀드지. 그러니까 지배구조를 개선해라. 응? 너 지금 그 경영권에서 내려와라. 이거를 하라고 온라인 파트너스가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SM이 수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래서 구조적인 변화가 가시화가 됐다. 그래서 23년에 체질 변화를 통한 수익 호전이 전망된다. 요 얘기인 거죠. 근데 그 하이브가 SM을 인수한다는 게 이게 월요일 건데, 월요일 리포트인데 하이브가 SM을 인수를 하게 되면 이게 다 이게 소용이 있나? 이게 이제 온라인 파트너스가 이수만 보고 내려오라는 건데, 근데 이수만이 하이브한테 넘겨서 하이브가 만약에 최대 주주가 돼가지고 경영권을 행사하는데 이수만이 방시혁한테 방시혁 뒤에 숨어서 그렇게 한다면, 그러면 온라인 파트너스가 똥되는 거 아닌가? 여튼 뭐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여튼 월요일에 삼성증권은 그렇게 발표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난 1월 20일에 SM은 1년여간 지배구조 개선 및 주주가치 제고 캠페인을 이끌어온 행동주의 펀드 온라인 파트너스 자산운용이 제안한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받아들이고 12개 합의안을 발표했다. 향후 3년간의 당기 순이익의 20%를 주주에게 환원하는 정책. 와. 그죠? 봐. 이 온라인 파트너스 자산운용이 대주주라 그랬잖아요. 당기 순이익의 20%를 대주주인 자기들이 먹겠다는 거야. 와.
근데 물론 자기들도 먹지만 일반 개인 투자자들도 주주니까 주주에게 단기 순이익의 20%를 환원한다는 말은 뭡니까? 배당이 높아진다는 얘기죠. 그럼 배당이 높아지는 주식은 뭐다? 주가가 오르는 주식이 될 수도 있다. 근데 거기다가 SM이 또 하이브랑 또 합친다 하니까는 모르겠습니다. 이건 더 좋아진 건지. 이거는 조금 여튼 저는 뭐 잘 모르겠지만 뭐 일단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제가 지금 하는 내용 중에 지금 방금 SM에 대해서 요런 거 얘기한 것 중에 제가 틀린 거 있을 수도 있으니까 틀린 게 있으면은 과감하게 저한테 지적 좀 해주세요. 물론 씹을 겁니다. 자, 여튼 그래서 삼성증권 포함해가지고 SM이 올해 좋을 것이다라고 목표 주가를 124,000원으로 올렸다. 자, 그러면 차트를 봅시다. SM 같은 경우에는 요게 너무 차트가 커서 제가 주봉을 들고 왔습니다. 주봉을. 이 일봉 아닙니다. 주봉입니다. 일주 돼 있죠. SM 엔터테인먼트 일주. 2009년에 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이때. 이렇게 올라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지고 자 요까지 갔다가 큰 폭발 이후에 그러니까 2008년 중반부터 2012년 거의 말까지 8에서 9, 10, 11, 12, 13 거의 5년 동안 상승을 했죠. 5년 동안 상승을 하고 5년 동안 뭐를 했습니까? 폭발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폭발을 하고 그 다음에 엄청나게 긴 응축 구간 2012년 중반부터 이게 돌파가 2021년에 나왔으니까 이게 몇 년입니까 이게? 거의 한 10년이네. 9년 내지 10년 동안 이거 주봉이니까 9년 내지 10년 동안 응축을 했어요. 응축을 하다가 지금 이 상단을 넘어가 버렸지. 폭발이지. 그럼 뭡니까? 대형 M 파동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야, 멋있네. 그리고 요 SM도 뭔가가 지금 이 고점과 이 고점을 연결해서 상단선을 만들고 그거와 평행한 하단을 만들었을 때 지지 물론 요거는 트랩인 것 같고 이렇게 나오면서 중단을 보시면 중단에서도 여기 보시면 저항 그죠? 지지 그죠? 지지 이런 모습이 나오면 여기도 저항 하다가 뚫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 채널도 이렇게 노란색으로 요렇게 끈 이 채널도 어느 정도 일리가 좀 있는 채널이겠다. 그럼 만약에 이 채널이 일리가 있다면 이 상단을 돌파한다는 말은 뭡니까? 응축을 끝내고 새로운 폭발이 시작되는 시작 구간, 여기가 시작 구간. 주봉입니다, 주봉. 여기가 시작 구간이 될 수도 있다. 근데 지금 SM은 보니까, 요게, 그래서 이게 만약에 돌파를 해서 상승 채널을 끄었을 때 지금 이 저점과 이 저점 이 두 포인트를 연결해서 선을 끄으니까 기가 막히게 세 번째 포인트에서도 여기서 반등이 나왔죠. 그리고 고점에는 여기서 저항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있는 자리가 여기에요. 중단선을 조금 넘어갔죠. 그래서 저는 SM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들어가는 거는 좀 별로다. 요게 언제 올라가든 어떻게 올라가든 다시 이제 폭발을 이렇게 크게 지금 폭발 중이잖아요. 지금 여기서 폭발을 이만큼 했잖아요. 그러면은 응축이 나올 것이다. 이게 여기서 나오든 아니면 좀 더 올라가서 여기서 나오든 응축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 하면 그러면 요런 자리가 진입의 시점이지. 어떤 자리가 진입의 시점이라고 했으면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이 채널의 하단부 이 채널의 하단부가 항상 진입의 시점이다. 하단에서 산다. 상단에서 판다. 근데 막 상단을 돌파한다. 그럼 여기서 지지받으면 이게 또 하나의 기준이 된다. 여기서 산다. 이게 이탈되면 판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SM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당장은 어떤 매수의 적기는 아닌 것 같고 요 하단의 근처에 올 때 주가가 올 때 그때 반등을 할 때 아니면 요 하단 근처에서 반등을 했는데 이 전고점을 돌파를 했을 때 요런 자리가 매수의 극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너 모르지. 여기서 반등하는 척 하다 이렇게 떨어질지. 그럼 뭐다? 손절 빨리 해버리고, 그리고 얘가 어디서 반등하는지 다시 또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매물대도 확인하고, 차트도 확인하고, 뭐 그렇게 해야 되겠죠. 왜냐면 요 채널이 맞을 수도 있거든요. 요렇게 이 채널이 맞을 수도 있잖아요. 잘 봐요. 자, 여기서 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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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그러면 얘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반등을 하는 거야.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11만원짜리가 5만원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 노란색 채널이 맞을 수 있다는 건 이 파란색 채널도 맞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이 채널 상단에서 3번이나 저항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파란색 채널이 맞을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요게 이탈되면 바로 자른다. 이 까딱까 잘못한다. 요까지 내려갈 수 있으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SM은 전체적인 총평으로 봤을 때는 뭐 차트가 막 이게 주봉이잖아요. 어마어마한 폭발과 어마어마한 응축 그리고 어마어마한 폭발의 초입에 있는 것 같이 느껴지긴 합니다. 저한테도. 하지만 진입 시점은 아니다 지금. 진입하기에는 좀 너무 높다. 주봉이니까 이 주봉이에요 주봉. 여기 말고 이렇게 이 채널 하단에서 들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채널 하단 안 오고 쭉쭉 올라와서 내가 살 기회가 없었다. 그럼 뭐 어때 다른 종목 보면 되지. 뭐 SM 종목이 SM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거보다 좋은 거 훨씬 많은데. 아시겠죠? 여튼 야 50분이 지나가고 있어. 자 이제 마지막 한미약품입니다. 한미약품은 미래에셋증권을 들고 왔습니다. 목표가 35만원을 제시를 했고 32.3%의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인사이트 1 보시면 2023년 매출은 14% 말이 꼬이네. 이제 50분이 넘어가니까 14% 상승을 예상을 한답니다. 영업이익은 16%의 성장을 전망한답니다. 로스젯, 아모잘탄 등 내수 부분에서 이제 국내 부분에서 안정적으로 지금 성장 중이다. 그리고 롤베돈은 2021년 제가 롤베돈 이거 좀 검색을 좀 해봤거든요. 롤베돈이라는 게 2021년에 2021년 9월에 미국 식품의약품 FDA 승인을 받아가지고 올해부터 이거 2021년 9월에 승인을 받고 이제 승인 받고 나서 이제 팔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 판매한 대금에 대한 롤베돌의 매출에 대한 로열티를 이제 받는다 이 말입니다. 아직 안 받았어요. 한미약품이 지금 그 실적이 나온 게 이 롤베돈 매출에 대한 로열티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 한미약품의 실적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롤베돈 매출의 로열티가 플러스가 되면은 사실상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난 거나 다름없는 거지. 근데 이 롤베돈의 매출에 대한 로열티가 어마어마한가 봅니다. 왜냐면 미국 출시하고 3개월 만에 매출 1000만 달러를 찍었답니다. 이 롤베돈이. 어마어마하대요. 그래서 요 롤베돈 매출에 대한 로열티가 그 재무제표에 반영이 되면 그러면은 그때는 이미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뜬 상태겠죠. 그러니까 이게 매출에 아직 잡히지 않았을 때 그때 보니 이 매출이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미래에셋증권이 우리가 판단을 해보니 매출은 14% 영업이익은 16% 성장을 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번 실적 발표할 때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나는 이게 발음이 잘 안 돼. 컨센서스를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 하회했는데, 그러니까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이 기관들이 이제 예상했던 그 예측치보다 매출액은 마이너스 4%, 그러니까 4% 더 떨어졌고 영업이익은 8%더 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이게 북경한미의 영향입니다. 그러니까 북경한미 뭐냐면 중국에 있는 한미약품, 중국 공장. 근데 북경한미가 엄청나게 많은 그 영업이익의 손실을 봤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원래 계절적 성수기잖아요. 그러니까 약품은 뭡니까? 아플 때 많이 팔리죠. 언제 아파요? 겨울에 많이 아프잖아요. 감기 걸리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겨울에 약품이 많이 제약회사들이 이제 특히 이제 한미약품처럼 이렇게 이제 R&D를 끝내고 이제 진짜 직접적으로 지금 약을 팔고 있는 이런 회사들은 겨울이 계절적 성수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간절기 때들. 근데 계절적 성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락다운을 해버렸죠. 코로나19도 확산을 했고.
거기다가 이제 북경 한미에서 이제 파이프라인 임상 진입 비용, 그러니까 이 뭐냐면 R&D 투자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R&D 투자는 미래를 위한 투자니까 우리 제약회사들이 원래 이제 퍼가 엄청 욕할 뻔했네. 퍼가 엄청 높잖아요. 이게 뭐냐면 제약회사들은 그 R&D 투자를 많이 해요. R&D 투자를 많이 하고 여기서 임상, 2상, 3상까지 다 성공을 하게 되면 그때 어마어마한 돈을 벌 거다라는 기대감으로 매수를 하는 종목이 바로 바이오 아닙니까? 그래서 바이오 기업들한테는 R&D 투자가 좀 중요하다. 여튼 R&D 투자를 하면서 영업이익이 좀 손실이 난 거니까 그런 거는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고 미래에셋증권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쉽게 설명드리자면 컨센서스를 이렇게 하회를 했는데 이거는 크게 이게 크게 뭐 우리가 걱정할 게 아니야. 중국 락다운 풀렸잖아. 코로나19 거의 다 잡혀갔잖아. 그리고 R&D 비용으로 투자한 거잖아. 실질적으로는 롤배돈 난리 났고 내수 부분에서도 로수젠, 아모잘탄 뿐만 아니라 여기 뭐 엄청나게 많은 약들이 있었는데 제가 귀찮아서 2개만 적은 거예요. 그런 게 지금 잘 나가고 있으니까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미래에셋증권은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북경 한미가 올해는 영업이익이 마이너스가 좀 심했지만 내년에는 15% 성장을 할 것이라고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국산화 제품으로 인지도도 개선되고 그리고 주요 품목들 성장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신제품 아모잘탄을 기반으로 한 고성장이 전망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미래에셋증권이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한미약품도 지금 증권사에서 좋게 보고 있죠. 그러니까 목표가를 올렸겠지. 그럼 차트 한번 봅시다. 자, 이 차트는 제가 일봉을 들고 왔는데 이 차트는 조금 애매해. 이게 왜 그러냐면 보시면 폭발이 크게 일어났어요. 2012년부터 폭발이 크게 일어난 2016년까지 폭발이 일어났는데 지금 뭡니까? 하락 채널 안에 있어요. 하락 채널 안에. 하락 채널 안에 있는데 지금 저점이 첫 번째 저점 찍힌 지점이 2017년입니다. 2017년 찍힌 저점을 요때는 트랩으로 2020년에 한번 이탈했지만 바로 복구를 했고 그 이후부터는 이 저점이 지금 지켜지고 있어요. 거의. 그럼 뭐다? 삼각수렴입니다. 삼각수렴. 지금 수렴 상태에 있죠. 이렇게. 요렇게 제가 채널을 이렇게 끄었는데 이게 한미약품이 정말 안 좋은 이 수렴 구간에서 만약 한미약품이 정말 안 좋은 상태였다면 얘가 이 하단을 몇 번 찍었어야 돼. 이렇게 또 올라갔다가 또 하단 이렇게 찍고 그럼 전체적으로 이 주가의 그 어떤 직선 회귀 라인이 요렇게 만들어질 거거든요. 근데 지금 저점이 이 2017년에 한번 찍힌 이후로는 항상 저점이 그 라인을 지금 지켜주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직선 회귀 라인이 한 요 정도로 지금 찍힌단 말이에요. 그럼 뭐다? 각도가 지금 이 각도로 내려오는 게 아니고 이 각도로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되게 완만하게 내려오고 있는 상태다. 그러니까 한미약품은 지금 2016년 이후에 응축이 일어나지만 응축도 강한 매수세가 지금 뒷받쳐주고 있는 응축이다. 이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 수렴 안에 있기 때문에 지금 요 삼각 수렴 그리고 지금 여기가 최저점이라고 봤을 때 요 최저점에서 자, 이 포인트와 이 포인트를 두 개를 연결해서 채널을 만들어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여기에 세 포인트가 저항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이 빨간색 채널이 어느 정도 신뢰를 할 수 있는 채널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보니까 또 요 중단에서 막 저항이 나오고 막 지지가 나오고 막 저항이 나오고 막 저항이 나오고 이래요. 저항이 나오고 오케이 이 빨간 채널은 일리가 있어. 그러면 얘가 이렇게 갈 가능성이 있고 그러다가 얘가 뭐 미쳐가지고 이렇게 이 빨간색 채널이 상단을 돌파를 해버리면 그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막 큰 상승이 일어나겠지. 큰 폭발과 큰 응축이 있었으니까 또 큰 상승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미약품은 아직은 조금 이르다. 아까 네이버나 아니면은 SM에 비해서는 조금 이르긴 한데
만약에 이게 지금 그 한미약품을 만약에 진입을 한다 그러면 저는 잘 보시면 여기 노란색 제가 또 작게 이렇게 채널을 꺼놨어요. 이렇게 긋고 그거랑 평행하게 위를 껐어요. 이거는 정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면 상단이 한 포인트밖에 없기 때문에 하단이 한 포인트, 두 포인트, 세 포인트 이렇게 지지가 나왔죠. 그래서 그 세 포인트를 가지고 그어가지고 평행한 선을 하나 그었는데 이거는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여튼 지금 자리가 뭡니까? 하단을 딛고 돌아서고 있죠. 그러면은 한미약품은 저라면 만약에 진입을 한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이 근방에서 진입을 하고 일단은 요만큼만 노리겠습니다. 요만큼만. 짧은 거, 그러니까 짧게. 그러니까 단타는 아닌데 중장기도 아닌 한 3일에서 5일짜리, 한 1주에서 2주짜리 그런 매매를 하겠다 이거예요. 그렇게 올라가다 보면 지금 뭐가 보입니까? 지금 위에서 내려오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하락 추세선 있잖아요. 여기서 이탈이 될 수 있거든. 그러니까 만약에 저보고 한미약품을 건들라 그러면 지금 포인트에서 건들고 그리고 요 포인트에서는 판매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한미약품이 코스피죠? 코스피인가? 근데 코스피겠지, 이렇게 큰 회사가. 그러니까 한미약품이 속한 지수가 상승을 한다는 전제 조건 하에요. 만약에 아무리 개별 종목의 차트가 좋아도 그 지수, 그 개별 종목이 속한 지수가 엉망진창으로 내려가고 있으면 올라갈 것도 못 올라갑니다. 이걸 뚫고 나갈 것도 못 뚫고 나가고 여기서 저항받고 떨어지게 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항상 지수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되고, 만약에 지수가 엄청나게 좋고 지수가 상승을 할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면 저는 여기서 사겠다. 여기서. 근데 요게 또 이탈이 될 수 있죠. 그럼 바로 손절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산다 그러면은 요 하단이 손절의 기준이 되겠죠. 이탈이 되면은 뭡니까? 여기서 반등을 하는 것을 또 지켜보고 여기서 매수를 할 수 있겠죠. 만약에 이탈을 안 하고 요게 요 중단선도, 이 빨간색 채널의 중단선도 넘어가 버린다. 그러면은 어딘가에서 또 응축이 이렇게 나와 버린다. 여기서 반등을 한다. 그럼 또 여기도 하나의 포인트가 되겠죠. 매수의 포인트가. 뭐 어디까지? 여기까지. 그죠? 여기서 돌파를 하면 그대로 놔두지만 여기서 또 반락을 하면 또 판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 채널 안에서는 거의 뭐 단타까지는 아니더라도 단기 투자로 대응을 하다가 지금 요거를 넘어가거나 아니면은 요거를 넘어가거나 요거를 넘어가서 저항을 받아서 조정을 받아서 다시 상승을 시작할 때 그때에 요런 포인트가 나오면 여기가 바로 뭐다? 초폭발, 초응축, 그 다음에 초폭발의 진입 시점의 가장 적기가 바로 이 자리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근데 모르는 거지. 이렇게 하다가 여기서 빠져가지고 삼각수렴이 계속 이어질 수도 있는 거고. 돌파는 했지만 다시 이탈됐다가 여기서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올라갔다가 여기서 이탈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다 생각을 해보시고, 만약에 한미약품을 건드린다면 그렇게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영상을 찍어보긴 했는데 마음에 드셨을까요? 그 영상 앞쪽에 보시면 자 봅시다. 여기 영상 앞쪽 요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요거를 보시면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네이버, SM, 한미약품 이거 이외에도 기관들이 이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한 기업들이 다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네이버나 SM이나 뭐 한미약품 이거는 좀 아직은 별론 것 같은데 지금 내 스타일의 지금 차트는 아닌데 라고 판단되면 또 다른 거,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제 채널에서 공부하신 내용을 토대로 차트를 분석해 보시고, 저는 이제 줄만 찍찍 그어가지고 대충 말한 거니까 제가 차트 분석한 거는 틀릴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제가 뭐 지표를 본 것도 아니고 여기 볼린저 밴드라도 하나 넣어보지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볼린저 밴드 넣어보고 일목균형표 넣어보고 이동평균선도 넣어보고 밑에다가 DMI도 세팅해보고 MACD도 세팅해보고 RSI도 보고 다 봐서
OBV도 보고 다 봐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분석해 보시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입을 한다면 현재가 어떤 국면이고 어느 타이밍에 진입을 시도해야 되고 어느 기준이 무너지면 손절을 해야 되는지 생각을 해 보신다면 여러분들 아주 좋은 공부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자, 영상이 좀 길어지긴 했는데 아유 피곤하네. 주말이니까 좀 길게 했습니다. 아, 이것도 매일매일 끊을까? 여튼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제가 이번 주 초에 말씀드렸지만 제 머릿속에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는 컨텐츠의 종류가 진짜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요와 구독을 많이 해주셔야 제가 동력이 나서 그걸 할 건데, 이번 주에는 좋아요를 댓글도 별로 안 달더라. 잘 자, 안녕.